저는 오늘 아무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이요.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식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물러서야 할까요? 오늘은 그 3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죄책감과 혼란이 조금은 정리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의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2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새벽 5시면 일어나 도시락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자기 살림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 내려가 있고요.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삽니다. 순자 씨는 혼자 수원에 있는 반지하 월세집에 삽니다. 한 달 국민연금 45만 원이 전부입니다. 병원 다니다 보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어쩌다 한번 전화를 하면 큰아들은 어머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하고 말을 흐립니다. 둘째는 아예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딸은 명절에 한 번씩 옵니다. 손에 5만 원짜리 2장을 쥐어주면서 어머니, 저희도 빠듯해요라고 합니다. 순자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서운하다고 하면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가 없어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파스만 붙이고 지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짐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자 씨는 혼자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미워서 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운 겁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순자 씨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자 씨는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 씨를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식과 연락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전화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라고 하시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전화해도 될까? 바쁜 거 아닐까?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돈 얘기 꺼내면 눈치 줄까? 전화를 한 통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걱정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뭔가가 많이 틀어진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당해야 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무조건 요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가 되면 자식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이건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심리적인 고립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나 아내도 없고 사회적인 역할도 사라지고 그러면 자식이 유일한 인간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잃으면 안 된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 공포가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식 앞에서 내가 작아질수록 자식도 그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내 부모가 나한테 전화 한 통 하면서 눈치를 봐야 한다면 자식도 그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더 큰 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덜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식 말고 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순자 씨처럼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자식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작아지고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 삶이 있으면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자식에게 전화를 할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잘 지내냐고 묻고 나도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를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연락 빈도를 조금 줄이세요. 억지로라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 삶을 채우는 무언가를 하나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뭔가를 다시 시작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받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지금 이 관계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내가 베풀수록 자식이 더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면 많이 덜 억울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0살의 명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평생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노후 자금이었는데 아들이 고생하는 걸 못 보겠어서요. 그런데 아들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살고 있던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명자 씨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없다. 더 이상 없어.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럴 때 이러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줬는데, 집까지 옮겨가면서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이러냐는 말이 돌아왔다고.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받는 게 반복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고마움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자식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주기만 하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의 부모, 한 인격체로서의 부모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통장도 바닥이 나고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자식이 날 떠날 것 같아서, 멈추면 나쁜 부모가 될 것 같아서,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다 잃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그리고 자식과의 진짜 관계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가지고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명자 씨의 아들처럼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경계가 생기면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서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게 되니까요. 그러니 두 번째 징조를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를 해보세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자식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억지로 주는 것을 그만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래, 나도 딱 이 상황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요. 세 번째 징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우리는 흔히 이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고생시키기 싫은 마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자식이 날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 자식한테 나쁜 부모로 기억될까봐 두려운 마음,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자식이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혹은 사랑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합리화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오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베풀문 결국 억울함이 됩니다. 이렇게 줬는데 왜 이러냐는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폭발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때 한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건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징조는 이겁니다. 자식으로 인해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면 건강이 무너진다는 게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76살 정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순 씨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정순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정순 씨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딸이 진짜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딸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전화를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가 병원을 갔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심장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스트레스의 근원이 뭔가? 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가? 딸이 힘들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걸. 정순 씨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딸의 전화는 받되 한밤중과 새벽 전화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문제는 들어주되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섭섭해했습니다. 엄마도 내 편이 아니네라고. 하지만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딸도 잃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모든 걸 쏟아내던 버릇을 고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의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자식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자식에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처음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부모는 어떻게 했나요?
내내 손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놓아줬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놓아줬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니까요. 자식이 다 컸다고 그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징조를 느끼신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자식과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나 하세요. 산책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든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든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게 결국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자식과 연락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둘, 내가 베풀수록 자식이 더 당연하게 여긴다면. 셋, 자식으로 인해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느끼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사랑해서 줬고, 걱정해서 기다렸고, 미워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못 끊었던 겁니다. 그 마음들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입니다. 노후는 긴 시간입니다. 아직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걱정에 다 쓰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한 명의 어른입니다. 한 명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자식한테 등을 돌리는 건가 하고요. 그 죄책감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로 살아온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 밥을 먼저 차리고 내가 먹고, 아이들 옷을 먼저 챙기고 내 건 나중에 사고,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내고 내 병원비는 미루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나를 먼저 챙겨라는 말은 마치 배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비상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에서 산소 마스크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계신 분은 먼저 본인의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아이를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산소를 마셔야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돕지 못합니다. 노후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면 자식도 잃습니다. 그러니 나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식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매일 연락하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이었다면 사흘에 한 번으로, 대신 그 줄어든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으세요. 둘째, 자식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했을 때 바로 달려가거나 바로 돈을 보내거나 하지 말고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사이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가져보세요.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자식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의 무게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 혼자 속으로 삭히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좋고,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가도 좋고, 아니면 댓글에 남겨도 좋습니다.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3가지 징조를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피 나누고, 젖 먹이고, 손잡고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잖아요. 아파서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게 어제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귀찮아한다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아픔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관계를 끊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만 내가 그 삶에 매일 개입하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들 때 돕고 싶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는 돕지 않는 것.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자식을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 몸이 쓰러지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파서 자식한테 짐이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나중에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안 좋대. 저 집은 부모 자식이 왜 저 모양이래라는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돌아서면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또 자식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 아버지가 너무 냉정해졌어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 관계가 좋아졌나요? 내가 행복했나요? 달라지는 것은 처음에 불편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깨지면 양쪽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균형이 생깁니다. 그 균형을 믿고 버티세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면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비워진 그 자리에 불안과 외로움이 채워집니다. 그럼 다시 자식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까요? 첫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면 사람을 새로 사귀는 게 어렵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솔직히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동네 복지관에도 노인대학에도 종교기관에도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걷는 것, 같이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걷기도 좋고, 체조도 좋고, 수영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식 걱정을 잠시라도 내려놓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과거를 기록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일기로 써도 좋고 사진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탓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소홀한 것이 부모 탓만은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부모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관계의 갈등, 자녀 양육의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그냥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되 내 상황도 돌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다. 내가 조금 더 연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말이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까봐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늘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하세요. 그게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이미 늦었다. 관계가 너무 망가져 있다.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은 오래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이 먼저 전화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당당해지면 자식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식도 엄마가, 아버지가 달라졌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 한 발짝 내디드세요. 또 하나 자식에게 거리를 두다 보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 안에는 지금까지 자식과의 관계가 주로 내가 줄 때 유지되는 관계였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자식이 나를 버릴 것 같다는 불안이요. 하지만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 관계란 내가 줄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거리를 두었을 때 자식이 완전히 멀어진다면 그건 그 관계가 이미 그 정도의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아프지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자식이 엄마 어떻게 지내요 하고 먼저 연락해 온다면 그건 관계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자식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 만나는 게 더 기쁩니다. 연락이 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노후에 자식과 인연 끊어야 내가 사는 3가지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자식과 인연을 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분들, 자식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분들, 자식 걱정에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리세요. 자식과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나눠주세요. 혼자 삭히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라는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